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할 거는 OS 시스템, 오퍼레이션 시스템 중에서 이제 파일 시스템에 관련된 얘기를 할 거고, 오퍼레이션 시스템 10장이라는 책에 보면은, 10버전의 책에 보면은 이게 이제 거의 마지막에 등장을 하는데, 어떻게 파일을 관리하는지를 이제 OS의 시점에서 볼 겁니다. 챕터는 총 3개로 돼 있고, 파일 디렉토리, 파일 시스템, 그리고 그 외의 것들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일이 뭐냐면 사전적 의미로는 서류철 혹은 서류 묶음이라고 하는데 운영체제에서 관리하는 이제 데이터의 기본 논리적 단위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파일을 우리가 이제 잘 보지는 않지만 이제 가끔 보는데 파일은 속성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파일 이름이나 크기, 생성 날짜, 수정 날짜 등의 이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다른 이름으로 하면은 메타데이터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정보들이 있어야지 이제 오퍼레이션 시스템 OS가 이것을 이제 확인하고 이제 활용해서 그 프로세스를 굴리는데 이제 활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여기 장표에 포함된 파일 속성 외에도 파일 시스템에 따라서 윈도우의 경우는 리드온리나 시큐어, 디텍션 이런 플래그도 이제 지원을 해주거든요. 이제 그런 점도 이제 차이점이 있고 이런 파일 속성이 있어야지 이제 파일의 동작을 제어하고 이제 보안과 데이터 무결성을 이제 보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스터디에서 스터디 보고서를 쓸 때 손홍원 씨가 사진을 찍어 주셨는데 사실 사진을 찍어서 네트워크로 전송을 할 때에는 이런 메타데이터 값을 지우는 게 보안상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어떤 전화기로 찍었는지 모르지만 이 메타데이터를 확인하면은 S22로 찍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뭐 이런 GPS도 이제 가끔 노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송을 할 때는 여기 아래 보이는 속성 및 개인정보 제거를 활용해서 보내는 게 좋습니다. 이건 이제 여담이었고 제 응용 프로그램에서 파일을 이제 할당을 받아야 해요. 그러면은 파일을 다루는 모든 작업은 OS를 통해 이루어지거든요. 응용 프로그램이 의미대로 파일을 자기에게 할당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보안상의 이슈로 인해서. 그래서 파일을 다루는 시스템 콜을 응용 프로그램이 활용을 해서 파일을 할당받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시스템 콜은 응용 프로그램이 운영체제 커널이 제공하는 서비스, 파일 읽기나 메모리 할당 등을 이용하기 위해 호출한 인터페이스를 의미합니다. 근데 프로세스도 이제 한 개의 파일만 이제 할당을 받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프로젝트를 할 때는 프로퍼티스를 할당을 받기도 하고 CSV를 할당을 받기도 하는데 뭐 이건 예시로 든 거고 프로세스를 할당받아 이제 사용 중인 파일들을 파일의 이름으로 구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히 설명하자면 우리가 파일을 사용할 때는 트리 구조를 사용을 하는데 트리 구조의 특성상 디렉토리의 위치가 달라지게 되면 파일의 이름이 동일할 수 있어요. 이런 파일의 이름이 같은 경우에는 같은 그 파일이라고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파일 디스크립터 혹은 파일 핸들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사실 파일 디스크립터와 파일 핸들은 같은 비슷한 의미 그 역할을 하는데 어디서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이름이 다른 거고 파일 디스크립터는 유닉스 계열 그리고 파일 핸들은 윈도우 계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일 디스크립터가 정확히 뭐냐면 파일을 이제 숫자 정수로 구별하는 겁니다. 앞에다 이제 0, 1, 2, 3, 4 이렇게 달아가지고 파일을 이제 구분하는 이제 구분자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여기 보면은 표준 입력, 표준 출력, 표준 에러 이거는 0, 1, 2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해서 이 값을 확인을 할 때도
012는 이미 주어진 값이고 3, 4부터 이제 파일에 할당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012는 보통 기본 값이다. 아닐 때도 있습니다. 다음은 디렉터리인데 디렉터리 혹은 이제 폴더라고 하죠. 이거는 파일을 조직화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특별한 파일 객체입니다. 디렉토리도 하나의 파일이다. 내부적으로는 파일 이름이나 파일 제어 블록 주소를 리스트 형태로 갖고 있는데 이게 뒤에 테이블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디렉토리 테이블, 디렉토리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리스트는 파일 이름, 주소를 리스트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중 배열이라서 이제 테이블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디렉터리가 이제 실제로 저장되는 방법은 디렉터리 내에는 파일 이름에 따라서 위치를 가리키는 포인터를 가지고 있고 그 파일 시스템에 따라서 여기에 이제 따라붙는 언제 생성했는지 파일 권한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게 저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파일 시스템마다 달라서 etc로 표현을 해놨고요. 그리고 이 파일 시스템을 보다 보면은 디렉터리 엔트리라는 게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디렉터리 엔트리는 디렉터리 테이블의 각 행을 디렉터리 엔트리라고 합니다. 디렉터리 구조 이제 진화 과정을 잠깐 살펴보자면 가장 처음에는 단일 레벨 디렉터리를 사용을 해서 루트 디렉터리에 모든 파일을 다 넣는 그런 방식을 활용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은 루트 디렉터리에 모든 파일을 저장하기 때문에 이름 충돌이 잦을 수밖에 없습니다. 프로퍼티스를 넣는다고 하면은 새로운 프로퍼티스를 새로운 프로젝트에서 활용을 할 때 같은 이름을 활용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된 게 2단계 구조가 됩니다. 2단계 구조는 마스터 디렉터리가 있고 사용자를 기준으로 디렉터리를 분리하는 건데 이러면 사용자는 각 개인이 각각의 자신만의 파일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은 이름의 파일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분이 되기 때문에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이제 조금 부족하죠. 그래서 나오게 된 게 트리 구조 디렉터리인데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파일 시스템의 거의 표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디렉터리 안에 디렉터리 파일이 존재하는 이제 계층적 구조를 가지고 있고 여담으로 cmd 가서 트리 치면은 트리 구조의 디렉터리 구조를 볼 수 있거든요. 가끔 확인하면 좋고 그리고 이거 외에도 그래프 구조라고 해가지고 바로가기나 심볼릭 링크 활용해서 한 파일을 여러 개의 위치에서 접근 가능하도록 한 그런 이제 구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까지 설명은 하지 않고 트리 구조 디렉터리가 이제 표준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게 경로인데 경로에는 절대 경로와 상대 경로가 있습니다. 이제 다들 아는 내용이라 이제 간단하게만 해서 넘어가자면 절대 경로는 루트 디렉터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고 상대 경로는 현재 작업 중인 디렉터리에서부터 시작하는 경로입니다. 보통 루트 디렉터리는 이제 슬래시로 표현을 합니다. 이제 다음 파일 시스템인데 파일 시스템은 파일을 관리하는 일종의 관리 시스템입니다. 운영체제가 저장 장치에 데이터를 조직화, 관리하고 접근하기 위한 방법 이런 거를 설정해 둔 규칙의 집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일 시스템의 구조를 보면은 메타 영역과 데이터 영역이 존재를 하는데 메타 영역에는 파일의 이름, 파일 크기, 소유자 정보 등의 정보를 포함하게 되고 데이터 영역에는 실제 파일의 내용, 실행 파일의 기계어 이런 것을 넣어서 파일 시스템을 이제 유지를 하게 됩니다. 작동 원리를 보면은 사용자가 파일을 요청하면은 운영체제가 메타 영역에서 파일 위치 정보를 검색하게 됩니다. 이거 검색을 한 위치 정보를 바탕으로 데이터 영역에서 데이터를 읽어오는데 이제 여기서 읽은 데이터를 메모리에 로드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다음은 파일 접근에는 한 3가지 방식을 이제 소개시켜 드릴 건데 처음은 순차 접근입니다.
순차 접근은 파일의 시작 지점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는 방식입니다. 이게 사용을 안 할 줄 알고 찾아보니까 스트리밍에서 이제 주로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직접 접근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다이렉트 액세스라고도 하고 랜덤 액세스라고도 합니다. 저장 장치의 파일에 아무 순서로나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색인 접근인데요. 색인 접근은 파일 내 인덱스를 검색한 다음에 색인이 가리키는 위치로 이동해서 데이터를 이동하는 색인 접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파일 할당 방식인데 파일을 할당할 때는 우리는 이제 블록이라는 걸 사용하게 됩니다. 블록은 하나의 파일이 보조 기억 장치에 저장될 때 할당되는 일정 크기의 파일 그 규모예요. 우리가 저번에 이제 그 페이징 할 때도 잠깐 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블록이라는 것에 파일을 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할당 방법에도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연속 할당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요즘은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연속 할당이라는 거는 파일의 모든 데이터를 디스크에 연속된 블럭에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알 수 있는 걸로는 배열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연속 할당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연속 할당을 하면은 좋을 것 같지만 문제는 뭐냐면 삭제하고 난 다음에 상태가 문제가 됩니다. 파일을 삭제하게 되면은 그 파일만큼의 빈 공간이 생기게 되는데 그 사용 가능한 빈 공간에 새로운 파일을 집어넣을 때 그 파일이 거기 그 데이터의 크기만큼 정확하게 맞다고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크게 된다면 그 공간은 이제 계속 비게 되겠죠. 그래서 외부 단편화를 야기하는 문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장하게 된 것이 연결 할당 방법입니다. 이 자료 구조로 따지면 연결 리스트에 해당을 하는데 각 블록은 데이터를 갖고 있고 그리고 다음 블록 주소를 이제 포함을 해서 가지고 있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림에서 보면은 3번 블록은 다음 주소로 10번을 가지고 있고 10번 주소에 가보면 10번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다음 주소로 14번 이렇게 가리켜서 마지막 18번이 등장할 때 마지막 주소가 -1이면 이제 파일을 다 찾았다는 것으로 인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연결 할당도 단점이 뭐냐면 순차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처럼 이제 단계별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랜덤 접근 성능이 느리다는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하게 된 게 이제 색인 할당, 인덱스 할당입니다. 인덱스 할당은 각 파일마다 색인 블록을 할당하고 이 블록에 파일의 모든 블록 주소를 포함시킵니다. 이 파일 이름에 보면은 파일 이름에 색인 블록 주소 3번을 할당을 하게 되고 이 색인 블록에는 10번, 13번, 19번이라는 이제 블록 주소를 가지고 있게 되고 이 주소를 곧바로 접근해서 10번, 13번, 19번이 하나의 파일임을 이제 인지를 하게 되는 그런 할당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외부 단편화 방지하면서 더 빠른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이게 또 이제 단점이 있다면 색인 블록을 사용하는 만큼 추가 공간을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일의 크기가 너무 커서 하나의 색인 블록으로 이거를 할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중, 다중 이렇게 이중까지 다중은 아니고 이중까지 이제 색인 블록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요즘은 그 리눅스에서 다단계 색인 블록 이런 걸 활용을 해가지고 이걸 이제 아이노드에 이제 사용을 하는 그런 이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할당 정리해 보자면 요거는 이제 순차 접근. 파일 A는 10번부터 14번까지 순차적으로 접근하게 되고 링크드 애플리케이션은 3번, 12번, 7번 해가지고 외부 단편화를 제거했다. 그리고 인덱스 얼로케이션 이거는 파일은 인덱스 블럭을 갖고 있고 인덱스 블럭은 각 블럭의 주소를 갖고 있어서
좀 더 빠른 접근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다음에 등장하는 게 파일 시스템 구조인데, 파일 시스템 구조에는 위에서부터 부트 컨트롤 블록, 그리고 볼륨 컨트롤 블록, 그 밑에 디렉터리 구조가 있고, 디렉터리 구조 안에는 이제 파일들이 있고, 파일에는 또 이제 파일 컨트롤 블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각각을 좀 보면은, 부트 제어 블록은 디스크의 첫 번째 영역에 위치해서 부팅에 필요한 정보, 뭐 부트로더 등을 이제 포함을 하게 되는 부트 제어 블록이고, 볼륨 제어 블록은 아이노드 이쪽에서는 슈퍼 블록이라고도 이제 불리는데, 디스크 전체 또는 파티션 하나에 대한 정보를 저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총 용량이나 사용 가능 공간 등을 포함하게 되고, 뭐 NTFS나 EXT4 뭐 이런 파일 포맷 형태도 이제 여기에 기록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디렉터리 구조는 파일 이름과 그 파일에 파일 제어 블록을 연결하는 매핑 정보를 들고 있는 이제 구조가 되겠고, 파일 제어 블록은 이제 FCB 그리고 아이노드라고 이제 불리는데, 각 파일은 하나의 FCB를 들고 있습니다. 각 파일의 모든 메타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FCB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유닉스 관련 시스템에서는 이거를 아이노드라고 부르고, 윈도우에서는 MFT라고 부릅니다. 정확하게는 NTF에서는 MFT라고 부르게 됩니다. 뭐 FAT에서는 그렇게 안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파일 제어 블록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접근 제어, 파일 위치 추적, 뭐 파일 상태 관리, 메모리 캐싱 등을 할 때 OS한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기타 보게 되면, 이 포매팅이라는 게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여기서 이제 NTFS나 EXT4 등의 포맷 정보가 여기 기록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포맷 정보가 이겁니다. 어떻게 파일을 저장할지, 어떻게 관리할지 정하는 것을 이제 포매팅이라고 하고, 만약에 공장 초기화가 되지 않은 디스크나 USB를 본인이 구매를 했을 때 이 포매팅이 되어 있지 않으면 파일을 거기에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저장할지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파티셔닝인데, 파티셔닝은 디스크를 논리적 단위로 나누는 거예요. 하나의 보조기억 장치에 N개의 파일 시스템을 적용을 하는데, OS에서는 이거를 다른 파일 시스템을 적용을 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디스크라고 이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OS를 이제 두 개를 설치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이제 파티셔닝이 되겠습니다. 이 주요 파일 시스템 종류에 이제 보면은 윈도우, 리눅스에 따라 좀 다른데, 윈도우에서는 예전에는 FAT32를 썼고, 그 윈도우 NT 3.1부터는 NTFS를 쓴 걸로 알고 있어요. REFS는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리눅스는 유닉스 계열에서는 EXT 형태의 이제 파일 시스템을 사용을 하게 되고, 최근에는 아마 4 쓰는 것 같습니다. 간단한 예시로 들면은 이 NTFS는 뉴 테크놀로지 파일 시스템의 약자인데, FAT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나타났고, 그 마스터 필드 테이블, 아까 말한 MFT의 파일 시스템과 모든 파일 디렉터리에 대한 레코드를 이제 저장하는 파일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